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단지 끝나는 시점을 선택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불완벽주의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쌓지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의 또 다른 책이죠.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평범하던 일상에 행복의 이유가 불쑥불쑥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버릇의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당신의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당신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 뇌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뇌는 이렇게 작동한다. 행복하다고? 그럼 이유를 찾아보자. 그리고 주변에서 행복의 근거를 막 찾아내기 시작한다. 오늘 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행복해. 출근길 지하철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행복해.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이렇게 뇌는 우리의 말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그 이유가 사소하고 평범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이유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더 풍성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일상에서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저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했을 뿐인데 뇌가 그에 걸맞는 이유를 찾아내서 삶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물론 당신이 계속 행복을 말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참 속편한 사람이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행복 타령만 하고 있네. 하지만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말자. 행복을 찾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놀랍게도 당신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며 행복의 이유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 긍정적인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숨이다. 한숨에도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을 위로하거나 살려내는 힘이 아니라 꿈을 누르고 희망을 빼앗는 힘이다. 한숨을 깊이 내쉬는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열정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그 안에는 꿈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포기와 절망의 흔적만 가득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 혹은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 깊은 한숨이 흘러나온다. 한 번 내쉬고 끝내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한숨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한숨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상황은 정말 나쁘네.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한숨이 거듭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결국 포기와 무기력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은 곧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부정적인 습관은 결국 당신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더 나약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한숨을 내쉬는 대신 삶을 긍정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아라.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내가 20년 넘게 반복해온 4가지의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쉼없이 외쳤기 때문에 넘치는 부를 쌓고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확신한다. 나는 참 행복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하다. 이 말을 소리내어 반복할 때 중요한 건 횟수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 바로 1000번이다. 나는 이걸 1000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두 번의 긍정적인 말로는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100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사고, 패턴과 감정, 나아가 행동까지 확 바꿔놓는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절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서 내가 하고 만다.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면서 자신을 압박하면 이 법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1000번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한다. 마치 혼잣말처럼 혹은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간혹 사람들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이 말을 단순히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거나 무책임해도 좋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로 잘못 오해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노력하지 말라의 뜻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먼저 긍정적인 말을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면 밤낮으로 노력해야지. 성공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이 종종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결국 열정마저 소진시킨다는 데 있다. 미국의 작가 팀 페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단순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확신한다.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노력은 한계가 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일에 쏟아붓는다 해도 생산성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몸과 마음은 피로하고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땀 흘리고 시간을 쏟는다고 결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노력은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는 것은 지친 몸과 좌절감뿐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은 실패의 변명으로 들릴 때가 많다. 잘못된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셋째, 부와 성공은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심리학자 융은 말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성공은 단순히 땀 흘리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통해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이다. 결국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잣말이다. 그리고 그 혼잣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가 핵심이다. 당신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매출을 5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배나 더 노력하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5배 노력한다고 해서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매출을 5배로 늘렸다면 그건 분명 5배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는 방법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장들은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곤 한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격려의 차원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힘을 뺀 덕분에 매출이 오른 경우가 많다. 일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결과 큰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5배의 매출 성장을 위해 5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공은 어떻게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더 좋은 커피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피는 그 공간을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다. 애플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품군을 줄이고 단순함,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며 혁신을 이루었다. 이처럼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사고와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나온다. 성공한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며 이 노력 신화의 대표 주자로 회자된다. 그러나 정작 마쓰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에 불과합니다. 99%는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좋은 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다. 대다수는 성공을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보지만 정작 당사자는 노력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었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노력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노력은 본질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잘못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지쳐버린 마음과 몸은 결국 실패를 불러온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진다. 반면 성공은 종종 단순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좋은 아이디어와 우연한 기회, 그리고 적절한 만남이 결합되었을 때 성공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며 운과 환경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 우리가 얼마나 운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렇다. 성공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은 행운, 환경,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다. 억지로 자신을 막 몰아붙이는 노력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말하라. 노력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르겠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겠다. 노력하지 마라. 대신 똑똑하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과 운을 끌어당길 준비를 하라. 성공은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성공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노력 신화에서 벗어날 때 진짜 성공이 시작된다.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부는 다르다. 공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어야 한다. 책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대신 살아가게 해주며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는 어렵거나 즐겁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특히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조차 사회에 나와서는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여야 한다. 사회에 나온 이후야말로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왜? 사회에서의 공부는 학창시절과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시험과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사회에서의 공부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과 돈을 연결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을 꼽았다.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재정적인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자기계발서는 목표 설정과 방향성을 잡아준다. 성공이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역사와 철학책은 깊이 있는 사고,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막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물론 독서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 독서를 게을리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렌 버핏은 하루 일과의 80%를 독서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투자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켰다. 빌 게이츠도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독서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독서를 가장 강력한 배움의 도구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일론 머스크 역시 어릴 적부터 SF 소설과 과학 관련 책을 탐독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키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배웠고 독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오늘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짧은 영상이나 간단한 인터넷 글에 익숙해진 사람이 많아졌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 인터넷 검색이나 짧은 글에서는 사건의 맥락, 배경 또는 심층적인 분석은 얻기 어렵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정보는 많아질수록 피상적이 되고 지혜는 깊어질수록 희소해진다. 이 말은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희소한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비즈니스 책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배우고 이를 실행할 자신감을 심어준다. 철학책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게 한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창의적이다. 창의성의 본질은 상상력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와 연결하는 능력이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 책은 당신의 머릿속에 다양한 조각들을 심어주고 그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독서는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그렇다. 책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무기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무기 없이 그냥 맨손으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책 한 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오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다. 누구나 인생에서 100점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고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이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78대 22의 정리 또는 유대인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언가를 아무리 잘해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실제로 78%밖에 달성되지 않는다. 항상 22%의 미완성 부분이 남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나아진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사람이 어떤 일을 완수한다 해도 항상 22%의 개선점이 남는다. 그리고 그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22%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점점 작아진다. 22%의 개선점이 항상 남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자들은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압박한다. 그들의 미간에는 항상 주름이 잔뜩 잡혀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단지 끝나는 시점을 선택할 뿐이다. 그렇다고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 대충 하지 않은 태도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완벽을 기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78%의 법칙이 제대로 작용한다. 완벽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다시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러한 태도가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이다. 완벽에 가까워지려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불완벽주의의 핵심이다. 불완벽주의자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78%의 법칙을 기억하라. 완벽을 향해 최선을 다하되 부족한 22%를 개선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낸다. 불안감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직원들은 나를 발견하면 손뼉을 치며 반갑게 웃는다. 회사에서 나에게 꾸중을 듣는 직원 역시 한 명도 없다. 어차피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화를 낼 이유도, 화를 낼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다. 화를 낼 때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며 결국 당신 삶 자체가 불행해진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 모양이 일그러진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얼굴, 인생을 망치는 상이다. 우리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제3의 눈이라 불리는 마음의 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간을 찌푸릴 때 이 주름이 제3의 눈을 닫아버린다. 닫힌 눈은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차단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웃고 다닌다. 밝은 표정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또한 입가가 위로 올라간 웃는 인상은 단순히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운세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 웃음은 마음을 밝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란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반대다. 미래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거나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건 더 바보 같은 행동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 상황이 나아지는가? 아니다. 그저 당신의 에너지만 갉아먹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운세라는 단어에는 기세를 운반한다는 의미가 있다. 운세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임해야 한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움직여라. 웃는 얼굴로 상황을 맞이하라.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을 대하라. 운세는 그냥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기세를 타고 움직이는 자만이 운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머무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